데일리호텔을 창업하고 야놀자의 회사를 매각한 창업자 신재식입니다. 엑싯이라는 과정이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순간은 입금되는 순간이고,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바뀌었던 거는 이제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행을 떠났어요. 너에겐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자유도 있어.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의 권유로 교육대학교를 입학을 했었고, 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느꼈던 거는 아쉽다라는 감정이 제일 컸어요.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 졸업식 하는 날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식을 갔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어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제가 혼자 횡단을 한번 해봤었어요. 아마도 저는 그때 교사란 직업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희 형인 신인식 대표가 먼저 회사를 만들고 저는 1년 정도 그걸 지켜보다가 같이 조인을 해서 데일리호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창업 당시에는 모바일 호텔 예약 서비스가 없었어요. 해외 서비스들도 모바일 서비스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었고, 당연히 만들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창업 자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었는데 월급 없이 지낸 시간이 2년 정도 되고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잤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런칭을 했는데 아무도 다운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호텔 가격이 싼데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하는 걸 보고 문제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죠. 문제는 마케팅이다. 지금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에게 호텔은 너무 먼 곳이었어요. 20대들은 내가 호텔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거리감이고요. 조금 황당한 전략이긴 한데, 저희가 최소 객실을 사전 예약을 해놓고 그걸 당일날 판매를 했어요. 수요일날 토요일 객실을 예약을 해놓고 판매를 하지 않는 거죠. 호텔에선 굉장히 황당해하죠. 어떻게 수요일날 예약을 해놓고 계속 예약을 안 푸냐. 당일날 아침 9시에 객실을 오픈했고 한 주에 10개가 됐는데 2달, 3달이 지나니까 주 단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서비스 특성상 고객센터를 365일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설날, 추석 전화 받으면서 명절 보냈고, 2달, 3달이 지나니까 시스템으로 못 따라갈 정도로 성장이 빨랐어요. 당시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로서는 현금을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데일리호텔 서비스가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결제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성금을 줬어야 되는데, 그 성금은 피지사에서 4영업일 이후에 받았거든요. 그 4영업일 간에 현금을 도는 걸 준비를 못할 정도로 예약이 빠르게 늘었어요. 흑자도산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란 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받았던 투자가 본엔젤스였고요. 그런데 본엔젤스의 투자를 받고도 성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현금이 굉장히 빨리 소진됐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받았던 피드백이 의문이었어요. 이 서비스 되겠어? 스타트업의 투자 프레임이 아니라 기존의 자본 투자 방식의 프레임을 많이 가졌죠.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은 당일 호텔 예약이라는 서비스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장 지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런 논리적 타당성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왜 잘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어떤 이유로 망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투자는 회수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투자 영역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투자였고,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놀랬던 점은, 머리로 이해되는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표로 보여주는 성장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성공 사례를 많이 겪었고, 성공을 했을 때는 실패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보상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왜 안 될까 보다 왜 잘 될까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때 결심했던 건 다음 투자는 꼭 외국에서 받고 싶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싱가포르의 테크벤처라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투자자 같이 생긴 사람만 보이면은 붙잡고 저희 회사를 알렸어요. 어떤 투자자가 제 피칭이 끝난 후에 제 손목을 끌고 행사장 밖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했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Do you know 코팽? 하는 거예요. 코팽? 코팽? 그거 모른다. 근데 한국에서 온 거 아니냐. 맞다. 한국에서 왔는데 코팽은 처음 들어봤다.
그러더니 스펠링을 써주셨는데 그게 쿠팡이었어요. 아, 우리가 쿠팡 투자사다. 너희 회사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간다. 우리 보스를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그 다음날 만나게 된 게 세콰이어 인디아 펀드 헤드였어요. 저희 회사 피칭을 했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성장이 되냐, 그런 자본금으로 그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할 수 있다. 우리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바뀔 거고 세상은 바뀔 거다. 그 중심에 우리 회사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라는 게 약속된 일자에 딱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에게 돈을 최대한 빌리고 현금 흐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회사의 급여일 이틀 전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만약 그때 투자가 제때 안 들어왔으면 저는 급여일에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받은 날 제가 저희 회사 뒤편에 있는 술집에 가서 저희 창업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울었었어요. 나는 회사를 하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보고 싶지 않다. 그거를 진짜 겪을 뻔했으니까 그때가 가장 마음에 남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전과 그때 이후로 회사가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세콰이어 캐피탈 이전에는 뛰어난 동아리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일했던 구성원분들의 연령대나 경험도 굉장히 부족했고 창업자들도 부족했고 완연히 회사라는 모습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회사라고 한다면은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의 역량이 뛰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프로페셔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창업가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구성원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었어요. 세콰이어 캐피탈 투자 전에는 구성원분들도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게 그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회사로서의 성장, 그리고 수익, 파트너들의 만족감, 그분들의 커리어, 고객들의 재방문 등등 수많은 지표들을 관리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 전에는 진심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았나? 창업자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역량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저 열정과 마음만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어떤 식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전달하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진심으로 그 일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구성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구성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분들의 경험이나 경력이 창업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잘 되게 하겠다, 고객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인드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진심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소통의 방식,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거를 겪어야 하고 누군가를 해고해야 할 때 투자 이후에는 회사에는 성장이 필요하고 팀워크란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성장과 팀워크란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과정이지만 모든 사업가는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어떤 서비스든지 나의 사업가적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기여한 고객들도 있고 파트너들도 있고 우리 회사의 구성원분들 또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때 매각과 엑시시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를 사랑하고 우리 서비스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줘야 될 수도 있겠다. 엑시트 혹은 매각이란 과정은 어떤 회사에게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키웠던 서비스를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모셨던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그리고 그 지난한 시간들을 이렇게 쉽게 보내야 하나? 단순히 사업적 관점이 아니라 감정적 관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애정을 쏟고 가졌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보내주는 과정이 쉽지 않고 저희 같은 케이스는
대화만 1년 정도를 했어요. 매각이나 공동의 비전 같은 걸 논의하는 데만 1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가격적인 거는 큰 장벽은 아니었어요. 창업가가 합병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어려웠지,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이야기는 수월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컨택을 했고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야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회사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은 존중받을 수 있겠다. 우리도 동료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 저희 회사는 대표가 2명이고 2명이 다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락인 없이 회사를 이제 종료하게 됐고, 저희 공동대표였던 신인식 대표는 특정 기간에 락인이 걸려 있는 상태고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시라는 과정이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순간은 입금되는 순간이고,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때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뀌었던 거는 이제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너에겐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자유도 있어.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야? 허무하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주말 없이, 평일 없이, 낮 없이, 밤 없이, 친구 없이, 가족 없이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 조직에서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났어요. 발걸음 닿는 대로 미국도 가보고 쿠바도 가보고 멕시코도 가보고 여러 나라, 여러 창업가들 또 여러 사업가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돈의 증식으로만 보진 않아요. 세상이 바뀌는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브먼트에 있어서 돈이 주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거죠. 특히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많이 시키는 사업가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가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들, 연구원들, 사업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 생태계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돈의 증식이라는 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런 부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엑싯 이후에는 20살의 나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꿈꿨던 어른이 돼서 나에게 많은 자유가 주었을 때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짜 당면에서 해보게 된 거죠. 엑싯 이후에 투자자의 삶도 상상해 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투자자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나 자신한테 좀 놀랐는 게, 내가 투자자 이전에 사업가였을 때는 어떤 사업가를 만나도 다 동료 사업가였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보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내가 겪었던 경험과 인사이트랄까요?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유용하다라고 저 스스로도 느껴졌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즉 내가 조금만 노력과 관심을 한다면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구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뭘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면서 전화만 받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업적 고민이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저에겐 제일 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많이 상상을 해봤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가? 그때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함께 이루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업이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수단은 내 생계도 함께 하면서 내 고민도 함께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장 명문화된 방식으로,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수단 아닌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함께 이루고 싶은 사람을 찾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런 과정을 꼭 다시 한번 겪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힘들지 않겠어? 나 자신에게도 계속 묻는 거죠. 너 진짜 그때 또 할 수 있겠어? 이거 말고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한테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그 데일리 호텔이라는 회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분들과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우리 회사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경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꼭 다시 하고 싶어요.